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환율 전쟁이나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은 전 없으리라고 봐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약달러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국 통화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간의 밀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어떤 디자스터, 재앙이 일어나는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그럴까, 불안감, 이게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국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판을 흔들어서 미국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용하다. 지금 미국 상원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법안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로 간주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국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팔리면 국채가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달러 기축통화를 더 강화하면서 세계의 금융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요. 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근데 25년 하반기 환율을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정말 미국식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순서를 잠깐 바꿔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취해 나갈 것인지.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1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약달러의 흐름은 이제 약달러,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9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연초에 한 108, 1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은 100을 안팎으로 움직이는 이런 약달러의 흐름, 전반적으로 달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그 흐름은 이어질 거다. 당분간은. 그게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약달러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국 통화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랬고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율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환율의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원화가 많이 절상이 된 거고, 일본은 연초부터 절상이 됐었고,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시기와 폭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환율의 수급, 무역 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 거기에 대한 어떤 각국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파워 게임,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것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환율 외환 시장이 굉장히 다이내믹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대호 박사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는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시중에서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환율 전쟁이나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은 전 없으리라고 봐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1985년 플라자 협정 때만 하더라도 국채를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미국의 고민은 요즘처럼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부채가 36조 달러에 올라갔다. 심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그 밸런스를 보면 적자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 계획에 따르더라도요.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의 적자 규모가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목표 연도인 2030년에 가면 그 1조 8천억 플러스 3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약 거의 뭐 2배가량, 2배는 좀 머물자면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적자는 어차피 국채 아니면 메꿀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환율을 프라자 협상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때도 제가 현장의 기자로 프라자 회담할 때 제가 기사 엄청나게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 밥도 안 먹으면서 네. 와, 그때 정말 태어나서 그 처음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 찾아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프라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것들이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호텔이 또 그 협상할 때 호텔 주인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프라자 호텔 주인이. 마침이요. 그때 트럼프였었어요. 네. 그때 일본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달러당 240엔이었습니다. 내가 맨날 기사를 썼으니까. 240엔인데 6개월 지나서 1달러당 80엔까지 갔어요.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국채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정 적자도 늘어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조 달러나 더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팔 겁니까? 달러를 약세시키면.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말로는 약달러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달러 기축통화는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입만 열면 트럼프는 달러 기축통화 양보 못한다고 그래요. 약달러가 계속되고 몇십 년 계속되면 기축통화 무너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가는 토끼, 왼쪽 가는 토끼 다 잡겠다는 겁니다. 다 잡는 방법은 뛰어가 잡는 게 아니라 땅을 다 우리 거 만들어 버립니다. 이럴 겁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지 않는 나라 돈은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이번에 관세도 영국은 관세 살짝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은 국채 더 사주고 네. 그렇게 뒷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는 압박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흑자가 많아요. 일본 우리 뭐 7, 8위 뭐 이래 되는데 중국은 버틸 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안보를 이유로 그 트럼프가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안보 비용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가 됐다. 너희도 좀 물어. 분담해. 그런데 분담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위비 협정 분담금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협정해놨잖아요. 우리 5년간 더 이상 손 안 들려고 해.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한번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가 아니라 국채 사. 그 최상목이가 먼저 샀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이 환율 전쟁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야 되니까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하반기 환율 전쟁이 온다 안 온다로 논했을 때 박사님은 온다에 좀 의견을 주셨고 또 박사님은 상대적으로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는 좀 재밌습니다. 저 스스로 재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이제 커멘트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커멘트를 하시는데 1985년 당시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형식의 환율 전쟁은 아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2025년에 걸맞는 지금에 맞는 환율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로 했을 때 저는 온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아까 영국 사례도 주셨지만 영국과도 지금 말씀하신 게 국채라는 문제, 국채금리라는 문제와 환율이라는 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네. 이걸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환율 전쟁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협상할 때 우리 보잉기 사줘, 우리 국채 사줘, 맞습니다. 대신 관세 풀어줄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여러 나라들을 만나면서 중국과는 담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못 해요.
못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중국과는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한테도 원화 가치 절상해라는 압력을 물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방식이 뭐냐면 미 국채를 사주라는 방식이죠. 미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간다면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도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 강세가 야기돼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지금의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야기되는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국제 시장에서.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매수하게 협상을 해 나간다면 국채 금리는 국채 금리도 떨어뜨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달러 가치도 약세화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가치가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강세화되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약세화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던 걸 다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방식으로 저는 환율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1985년 당시에 플라자 합의는 뭐 대놓고 사진 찍어가면서 뭐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지만 지금은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각계조투 방식으로 각 나라마다 국채를 이만큼씩 사달라는 방식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노 박사님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은 표정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갈 거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과연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그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플라자 합의 때도 말씀하시고 닉슨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하자 그래서 시장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용 평가사들이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떨어뜨리면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들이 동일하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왠지 가장 신용도가 높을 것 같고 가장 강대국일 것 같고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앞에 있을 것 같지만은 신용 등급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보는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 네. 시장은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건 미국이 부채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용 등급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을 누가 하겠어요? 국가 대표단이 가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는 그럼 우리 환율 좀 떨어뜨려 줄게 뭐 저기 환율 미국 달러 약세로 가져가고 채권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뭐 채권 자경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합의와 무관한 행동들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행동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방향하고 전반적인 방향, 고금리와 약달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국가의 정책을 약간 도미네이트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된다기보다는 더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짧게만 코멘트 드린다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하는 그 카드는 관세, 방위 안보 그리고 환율이기 때문에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와 안보라는 카드를 들이댈 것이다. 그렇게 협상 테이블을 끌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데 국가 간에 그렇게 협상. 그렇죠. 국가 간에 국가 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프라자 회담 때 네. 사진도 찍고 난리를 쳤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베이커 재무장관이 윽박 지르듯이 막 사람들 불러다 놓고 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느냐면요. 네. 바로 이 시장과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이제
약달러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도록 유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도 일본 엔화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잃어버린 20년 팍 죽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국채하고 환율 둘을 다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때처럼 환율 전쟁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 러시아 등이 새로운 통화 만들어가지고 달러 의존을 벗어나겠다. 달러 기축통화 그만하겠다. 이런 와중에 환율을 그때처럼 막 대구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국채가 안 팔린다고요. 국채 안 팔리면 이게 자충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소리 소문 없이 정부 지금 미란 박사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 벌써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강달러다. 여기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자 각계격파한다는 거죠. 각계에서 미국의 흑자 많은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평가 절상 좀 해. 그러나 전체 미국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 당시처럼 계속 일방적으로 달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안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를 파는데 너희들 환율 조정하기 어려우면 국채 사. 국채 사주면 미국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리고 국채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 사는 국채는 10년간 상관없어요. 그게 영구채라든지 뭐 100년 후에 이자는 줄게. 그런데 원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년짜리가 최고인데 뭐 국채를 파는 방법도 있고 있는 국채 상환해 가지 마. 이런 것도 한 딜이 될 수가 있죠. 일본, 한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만기되는 거 그냥 자동으로 그냥 기간 연장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본다면 환율과 그 국채 쪽에서는 국채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고 환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각계급판 할 거예요. 네. 환율 전쟁 제2의 플라자 합의가 25년 하반기에 올까 안 올까라는 대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고 큰 틀에서 그 틀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좀 조명을 미중 간으로 좁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5월 달에 있었으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보시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 과정을 보시면서 미국이 이겼다고 보는가 아니면 중국이 이겼다고 보는가 아니면 둘 중에 뭐 이 두 가지 답변도 아닌 무언가에 해당되는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가볍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협상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이 145% 관세를 제 숫자는 중국이 125% 맞습니다. 관세를 예. 부과를 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지금 미국이 30% 중국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145%에 100% 이상 관세를 낮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145%라는 관세는 의미가 없는 관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00%가 넘어가는 관세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가 관세가 넘는다는 얘기는 사실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관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무역을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할 때 관세를 해야지 관세 수입도 들어오고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뭐 국내 제조업체들도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역을 안 하게 되면 관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세 수입도 없고 국내 업체들이 뭐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145%, 125%의 관세라는 건 애당초 의미가 없는 관세였다. 우리가 그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30%의 관세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관세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퍼 커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관세도 처음에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증가하고 이 우리나라 그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지만 관세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이 관세 수입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관세 수입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저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 래퍼 커브처럼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는 그래프에 그 정점에 있는 관세가 과연 몇 프로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관세 전쟁이 과연 벌어질 거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30% 정도면 저는 상당히 높은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이 30%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30%의 관세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0%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건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럼 대응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중국은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관세 이외에도 미국의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무역에 대해서 그 카운터펀치를 날릴 거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간의 밀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미중 무역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달리 답변을 주셨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정을 보셨을 때 김대호 박사님은 누가 이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혹시? 외관상 트럼프의 완전 참패 트럼프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진핑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모든 밥상 미국이 다 차리고 중국은 살짝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관세 전쟁 같은 거는요 단기전으로 가면 미국이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통제 체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약진 운동 때 같은 것도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1억 명이 굶어 죽어도 중국 체제는 근데 미국은 금리 오르고 뭐 물가 오르면요 특히 지금 월마트 같은 데서 아직도 물가를 제대로 안 올렸는데 그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서 지지율 떨어져 버리면 트럼프 동력을 잃는다고요.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관세 전쟁 미국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원래 처음에 미국에 145%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몇 프를 때리니까 중국이 맞받아 때리니까 그러면 받고 지르고 뭐 이러다가 지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마침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출구를 찾자 이런 식으로 진지한 논의를 할 것으로는 봐요. 진지한 논의인데 그런데 과연 현재 미국의 경제 구조와 중국의 경제 구조를 봤을 때 포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국 흑자가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오히려 전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중국은 어차피 환율이 정부가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민은행 한다는 것은 그 커울이고요.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 중국 환율, 중국 통화 가치는 지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 돈 가치를 평가절상으로 왕창시키는 그런 거 미중 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좋습니다. 지금 김대호 박사님까지 말씀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협상 1라운드 상반기에 있는 1라운드까지는 트럼프의 참패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을 마치 김대호 박사님이 기자 시절에 특파원 시절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지켜보셨다고 하셨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 과정을 지켜봤었던 것 같은데
저의 평가, 그러니까 뭐 제가 맞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저의 평가는 이미 구독자분들께 말씀은 드렸지만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근데 중국이 이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또 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굳이 누가 이겼다라고 판정 평가를 해야 되면 미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둘 다 급했지만 판정승으로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약간 이게 경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얘기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정성적으로 평가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1번 세계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의할 때는 다 워싱턴에서 했어요. 심지어 백악관에 일본 장관 세워다 놓고 자기 책상에 앉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과의 무역 협의는 다른 나라에서 했어요. 유일하게. 그것도 미국도 상당히 다급했고 이겼다고 볼 수 없다. 1번.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결인데 스위스라는 나라의 성격. 중립국가라고 하지만 국제기구가 22개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제기구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나라에서 무역 협의를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WTO가 있는 곳이다. 자유무역의 상징인 국제기구가 있는 곳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전쟁을 끌어온 미국을 데려왔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긴 거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또 재밌는데 협상가들을 참석한 협상가들의 구조를 보면 미국은 소위 경제부 총리, 이제 재무부 장관이 왔고 그리고 USTR 대표가 왔어요. 근데 중국은 경제부 총리 혼자 왔어요. 4스타, 3스타 왔고 여긴 4스타만 왔어요. 공안부장 데려왔지만 공안부장은 1스타, 2스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교적으로 격을 달리해서 만났다라고까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스테인먼트 그 공동 협정문을 보면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가 가장 싫어했었던 게 펜타닐인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첫 번째 항목이 펜타닐 관세인데 펜타닐조차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관세율이 30%로 20%포인트 높은 이유가 이게 펜타닐 관세예요. 그 펜타닐 관세마저 협정이 안 된 거예요. 공안부장까지 데려왔는데도. 그 얘기는 저는 조금 더 미국이 다급했지 않았나라고 사실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현상을 그렇게 들여다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 나갈 대주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러니까 1플라자 합의처럼 미국 GDP의 60%를 넘어서면서 그 당시는 85년이면 74%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패권국을 내치는 플라자 합의를 가졌는데 지금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국의 GDP 비중이 70%까지 왔는데 지금은 중국을 그렇게 플라자 합의 때처럼 내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미중 간의 기싸움 혹은 패권 전쟁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고 어떤 결말을 가질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일단 군사력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네.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규모는 사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을 상당히 능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AI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저도 뭐 여쭤봤습니다마는 15억 명인가요? 15억 명의 인구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 나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중국이 지금 그 데이터를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중국이 계속 생산을 해내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네.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지금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미국이 그때도
패권을 갖다가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면은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뭐 독일이나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둘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은 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상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상당히 한 10년 전서부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싸움이 붙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술 간의 기술 경쟁력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경제 제조업 어떤 경쟁력의 문제, 첨단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거대한 그 국제 관계 속에서도 중국이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떤 국제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양상 속에서 또 상반기에도 특히 중국이 관세 이외의 여러 카드들을 꺼내드는데 그 카드 중에 유럽 혹은 그 밖의 여러 나라들과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급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김대호 박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요? 그 피터 나바로라는 분이 있죠. 네.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백악관에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 뭐 제조업 고문인가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방송 찍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Where is my Peter? 이 말이 막히면 피터 찾을 정도로 나바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으로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인데 백악관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피터 나바로인데 피터 나바로가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출마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왜 만나게 됐냐면 그 사람이 쓴 책에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어떤 디자스터,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걸 트럼프가 탐닉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그럴까, 불안감, 이게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요, 중국을 때리는 자, 적어도 때리는 척이라도 안 하면 대통령 당선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중국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승부수를 트럼프가 못하면 이번에 못한다. 그래서 결코 쉽게 양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아예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주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푸틴의 요구사항을 왕창 들어주면서 그 마치 40년 전에 중국을 키워줌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해서 냉전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은 러시아하고 붙어서 어떻게 하려는, 근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수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푸틴도 뭐 더 큰 걸 요구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지면 이제 내성도 생기고 미국이 더 이상 따라잡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일기 때도 뭔가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허지부지 된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환율을, 제일 중국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게 환율이다. 환율을 가지고 미국의 그 수지 균형에 좀 기여한다. 이런 정도의 미국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과거에 1985년 당시에 일본의 제2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금 2025년 현재의 제2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좀 많이 다르다. 뭐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무역 구조로나 뭐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를 보면 다소 그 나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줄기는 건들지 못하고 곁가지만 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 절상 압력도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해요. 말도 못 꺼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한테, 일본한테, 대만한테, 유럽한테, 영국한테 결과적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상대국 통화 대비 가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더라도 중국은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 압력을 주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곁가지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중국을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또 사연임하고 하는데 이 미중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기분 좋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미중 간의 이런 긴장감,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시진핑 입장에서 오히려 뭐 버틸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장기전으로 끌면 끌수록 중국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마치 이제 풀에 이 뭐죠? 그 약을 뿌리면 죽긴 죽는데 살아남은 풀들은 내성이 강해져서 이게 약을 뿌려도 안 죽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하긴 대했지만 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강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을 물론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의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흔들 만큼의 대상국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어떤 하드 파워,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고 무역 장벽을 만들고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압력과 더불어서 중국을 때리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 반시장적인 구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중국의 어떤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국제적인 어떤 여론을 통해서 중국을 또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트럼프는 그 너무 전자에 치중을 하고 있다. 중국을 그냥 미국이 조금 더 힘이 세니까 지금 약간 힘이 세니까 큰형이 뭐 동생들 때리듯이 주먹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고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1분기 경제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늘었고 중국의 경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쪼고 때리면 중국이 이제 상당히 그 바이든 정부 때는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중국의 어떤 내수도 어려웠고 중국의 어떤 뭐 그림자 금융,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던 시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빨리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업체들은 관세 부과 전에 수입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가수요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예측을 못할 때 뭔가 이렇게 쇼크를 가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면서 때린다는 협박도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는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한 6개월 동안의 국면은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토론 중에 나왔던 또 한 가지 큰 주제가 김대호 박사님께서 가상화폐로 판을 흔드는 일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트럼프 대통령이 키우겠다 이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니까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뭐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트럼프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판을 흔들어서 미국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을 확실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제 지금 미국 상원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법안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초기에는 좀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소위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소위 통과했어요. 네. 했는데 한마디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그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화폐일진데 그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로 간주하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관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비트코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냥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는 그 발행액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국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네. 스테이블 팔리면 국채가 해소가 돼요. 이건 굉장히 알턴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사느냐? 미국 사람도 물론 사죠. 한국, 그다음에 일본, 뭐 각국,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금지시켜놨다고 하지만 야매로 팔리는데 특히 스테이블을 중국에 팔게 되면 중국에 지금 무역 수지 흑자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그 달러를 미국에 국채 팔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걸 싫어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은 하나는 통화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정도, 신뢰도를 확 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신에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이 테드나 USDC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국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도 하고 그 대신에 통화관리 안으로 넣어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여윳돈, 그것을 미국의 국채를 사게 하는 연결고리, 이게 잘 만든다면 미국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은 금을 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 경유한 전쟁이었고, 지금 그게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라고 만들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만 연구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국가가 비축한다 이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통화제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안전한, 그렇게 규제를 어느 정도 받는 통화가 되고 미국 연준의 통화관리 대상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사는 게 100번 나아요. 세금 탈세도 가능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달러 기축 통화를 더 강화하면서 세계의 금융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 지금 너무 지금 아니에요, 대책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약 2시간 가까이 2025년 하반기에 트럼프는 어떤
가용 가능한 카드들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전세를 뒤흔들어 놓을까 하는 것을 계속 그림 그려보고 있는데, 그런 카드로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지금 국채 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들에게 뭔가 미국의 강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인데요. 노영우 국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5년 하반기 우리가 꼭 관찰해야 될 트럼프식 이런 행보, 혹여나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으셨거나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 스테이블 코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어떤 시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달러가 약세고 근데 채권값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코인은 지금 상당히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의 가격이 그 대체 자산으로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 달러하고 채권에 대한 대체 자산, 투자자들, 적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코인을 통한 그 이 큰 그림, 트럼프의 큰 그림, 코인을 통해서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어쨌든 가격이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그 하반기에 우리가 뭐를 지켜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좀 한국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가 이 만들어가는 디자인해가는 국제 경제의 어떤 큰 질서, 거기에는 어떤 뭐 정치 군사적인 질서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시기도 늦었고요. 시기도 늦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환경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저는 사실 한국 경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지금 뭐 저희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트럼프에 대응하는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전문가 분들이 많은 의견 좀 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안을 찾기를 좀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 측면도 너무 뼈아프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소장님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하반기 보셨을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학을 뭐 학부단을 잠깐 다녔지만은 경제를 경제로만 풀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보와 정치 이런 걸 턴키 베이스로 한꺼번에 풀려가는가.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든 통상 정책 이것을 큰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정치 경제 이걸 다 같이 해석을 해야만 풀린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알래스카 문제, 뭐 LNG 개발한다 안 한다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좀 지정학적으로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반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의견을 드려보면 한국 경제로 좀 돌아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걸 논하기 위해서 말씀 나눈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바라보고 있는 뷰가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교육 구조를 완전히 토탈 리셋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수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의 뷰입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 이 경영전략회의 참석하거나 뭐 사장단, 임원단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실 주판기를 두드립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나을지, 미국에서 제조 기지를 옮겨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옳을지, 뭐가 더 우리 기업에 유리할지를 주판을 두들겨.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나가고 난 자리는 어떡하냐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소위 자동차 기업이 나간다. 그럼 그 완제품 생산하는데 2, 3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2, 3만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지금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중국의 기술 추격과 추월 때문에라도 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 기업마저 해외로 나가면 그러면 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제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공급업체 또 지역 상권에서 회식하고 편의시설 이용하고 하는 자영업체까지 이루는 이게 사실 우리의 내수 경제인데 저는 기업들이야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동하지 않은 남은 국가는 어떡하냐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고민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오늘 촬영 직전에도 제가 한 기자분하고 30분을 통화했는데 내수 경기 침체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동하면 기업들은 뭐 유리한 판단을 해 나가겠지만 정말 이 남은 내수 경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획해왔던 기술 로드맵이라든가 이게 다 차질이 생겨요. 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런 건데 아니 우리 대기업이 나가는 판인데 그걸 어떻게 조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고민이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 효용이 크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효용 벌어들이는 효용을 어떻게 우리 국가와 시어링할 것인지 아니면 나가는 만큼 해외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일부라도 한국으로 좀 유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내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카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2시간여 토론을 진행했는데 끝으로 두 분께 뭐 토론에 참여한 소감 말씀 여쭙고 혹은 꼭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노영우 국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오늘 저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김대호 선배 제가 신문사에서는 선배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소장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대호 선배 뵈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경제 뭐 저력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현재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좀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비단 트럼프 여서만이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새로운 경제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조금 벗어나 있다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많이 감사하게 많이 느끼는 게 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정말 참 이게 차근차근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경일남 정말 경제를 이렇게 충분하게 많은 자세한 내용과 또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은 많이 알면 그게 정치인들이고 지도자들도 국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경제를 알면 그 나라 경제 잘 된다.
그런 면에서 경일남이라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의 사이트가 정말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 감사하고요. 두 분의 과찬의 그 소감 말씀 뭐 어쨌든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잘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소감 말씀 끝으로 드린다면 저도 이제 경제를 뭐 하루 종일 잠 안 자는 시간만 빼면 하루 종일 경제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이 경제라는 하나의 객체가 있다면 저도 이제 미처 360도를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의 귀한 어떤 분석과 경기 판단, 의견 이런 것들 때문에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360도를 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아닌가. 제가 많이 배웠고 또 25년 하반기 경제를 들여다볼 때 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서 생각하면서 경제를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소감 말씀 이렇게 드리고 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긴 시간 토론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다채롭게 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좀 챙겨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